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2월의 모든 순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산불을 포함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해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모기지 구제책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주의회에서 논의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산불 피해로 수입이 줄어든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정책도 추진합니다. 부동산 개발자 릭 카루소가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설립한 스테드패스트 LA가 산불 피해 지역의 최대 100채의 이동식 주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에서 어제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LA 경찰은 연방이민세관단 속국과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안심하고 범죄 신고를 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교통사고 운전자를 노리는 견인 사기가 남가주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행콕팍에서는 어젯밤 절도 용의자를 쫓던 경찰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도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 발표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발표한 4월이 아니라 다음 달 3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호주에서 LA를 방문해 한인타운에 머물다 귀국하려던 한 여성이 마약 운반책으로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남가주 박물관들이 오는 3월 16일 하루 박물관 무료 입장의 날을 실시합니다. 애리조나에서 경비행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비행기 한 대 타고 있던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비행기 탑승자들은 무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뉴욕 혼잡 통행료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글로벌 관세 전쟁 속에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서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번째 변론이 밤늦게까지 진행된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에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정 선고는 이에 따라 다음 달 3월 중순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LA 레이커스가 르브론 제임스와 루카 돈치치가 모두 출전했음에도 샬럿 호네츠와의 후반기 첫 경기에서 97대 100으로 패했습니다. LA 다저스에 합류한 사사키 로키 선수가 어제 첫 라이브 피칭을 하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무난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7.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산불을 포함해 최근 자연재해로 인해 집이 소실되거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1억 2,500만 달러의 모기지 구제책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모기지 구제책 주의회에서 논의됩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제책은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가 압류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주택 소유주에게 직접적인 모기지 페이먼트 지원과 함께 홈오너가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프로그램도 확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모기지 구제책이 기존 모기지 정착 예산을 활용할 방안이라 2025년에서 2026년의 가주 예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기지 구제 대상은 지난달 발생한 팰리세이드 산불과 이튼 산불 외에도 팍파이어, 프랭클린 파이어 등 지난 2023년 이후 가주에 발생한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들입니다. 구제기금 중 1억 달러는 피해 홈오너들에게 직접적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2,500만 달러는 피해자들에게 모기지 상담과 FEMA, 재난지원, 기타 관련 필요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연장하기 위해 배정할 계획입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20일에 열리는 가주주택금융청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승인되면 직접 지원 프로그램과 자격 기준이 더 자세히 공표됩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산불 피해로 수입이 줄어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LA 카운티 정부는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산불 피해로 수입이 줄어드는 등 재정적인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렌트비 미납으로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18일 결의했습니다. 18일 린지 호바스 슈퍼바이저가 제안한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안은 캐서린 바거 의장이 기권한 가운데 4대 0으로 통과됐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관련 조례 마련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LA시 의회에서는 수일 전 유사한 조례가 추진됐지만 건물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LA 카운티 차원에서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정책을 최종 승인하면 LA 시내 세입자들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격이 되는 세입자들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 렌트비를 미납해도 건물주들이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당초 해당 조례안은 1년 동안의 퇴거 보호 기간을 제공하려고 했지만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서 6개월로 축소하기로 타협했습니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미납한 렌트비에 대해서 연체료나 이자를 부과할 수 없으며 세입자 퇴거 금지 기간 종료 후에 12개월 내에 미납 렌트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자격 대상은 지난달 LA론의 대형 산불로 수입에 영향을 받은 세입자들도 1월 7일 이전부터 임대주택에 거주했어야 하고 소득 중에 최소한 10%가 줄어든 경우입니다. 또 2024년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150% 이하 세입자들도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4만 7,300달러면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산불 구호 프로그램에 등록했거나 실업수당이나 기타 자격이 되는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거나 적극적으로 취업을 모색 중이어야 합니다. 산불로 인해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는 산불로 직장이 불타거나 해고되거나 근무 시간이 줄거나 고객을 잃는 등의 문제로 수입을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LA 카운티는 팬데믹 동안 마련된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세입자들이 미납된 렌트비를 갚는 것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만드는 것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승인될 경우 총 기금은 최소 1,000만 달러로 시작하고 관계자들은 카운티 자금 외에도 자선 지원을 구해야 합니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로 재정적인 부담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시행하면 건물주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산불로 수입이 줄어든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전 LA 시장 후보였던 릭 카루소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설립한 스테디패스트 LA가 이동식 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스테디패스트 LA는 산불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사랑하는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최대 100채의 이동식 주택이 불에 탄 주택 자리에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 본사를 둔 사마라와 에어비앤비는 카루소 패밀리 재단의 도움을 받아 공장에서 제작한 주택을 건설하고 설치할 예정이며 제작하는데 5, 6개월밖에 걸리지 않고 최소 몇 주 안에 설치가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릭 카루소는 이 집들은 지역사회에 오래 살았던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계층들이 이 주택을 받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어떤 조건이 부합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부문 리더들로 구성된 스테디패스트 LA는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주택 착공, 주택 건설 지연을 제한하기 때문에 조립식 건설이 LA 재건의 핵심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빨리 재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테디패스트 LA가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그룹은 시와
카운티 정부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또 이 외에 주택을 착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허가를 도와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의 협조가 결정이 되면 이동식 주택은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카르소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며 LA 지역사회 재건을 위해 3천만 달러를 모금할 것이며 최대 일단 100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후 더 많은 기부금과 더 많은 주택 업체들의 도움을 통해 최대 1000채까지 제공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에서 어제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브라이언 오코노 서장은 LA 경찰국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면서 한인들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신고를 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강채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브라이언 오코너 올림픽 경찰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LAPD는 서류 미비자 체포나 강제 추방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며 연방이민세관국 ICE와 협력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LAPD는 ICE의 작전이나 활동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않는다며 이민자 커뮤니티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코너 서장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신고를 망설이는 한인들도 있는데 LAPD에서는 한인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어 언어 소통에 부담 없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Provide a friendly face and someone who speaks the language to help them through this process of reporting a crime. LA 한인회가 지원하는 경찰서 통역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는 현재 14명의 한인 통역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올림픽 경찰서에서 배치돼 한인들의 범죄 신고와 LAPD 온라인 신고 시스템 이용을 돕고 있습니다. 레이첼 로드리게즈 페트롤 캡틴은 한인 통역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언어 장벽으로 인한 신고 회피를 막을 수 있었다며 경찰서 프론트 데스크에서도 한국어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에 따르면 한인타운에서는 강도와 주거침입, 절도, 차량 절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구리선 절도와 갱단 낙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신고는 비상 상황이 아닐 경우 LAPD 신고 라인인 800-222-8477번이나 담당 경찰관에게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코노 서장은 범죄 예방을 위해 가정 내 문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량 내 귀중품 보관 금지, 의심스러운 활동 즉시 신고, 갱단 낙서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의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ake things out of your car that are of value, to lock your car, to park in a well-lighted place, etc. 신고가 많을수록 경찰 자원이 해당 지역에 더 많이 배치된다며 타운에서 범죄를 목격하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강채은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불법 이민의 철퇴를 꺼내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은 법무부가 낸 출생 시민권 관련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요청은 앞서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이를 법무부가 항소법원으로 가져와 원심을 보류해달라며 낸 것입니다. 항소법원 판사 중 한 명이자 트럼프 1기에 지명됐던 데니엘 포레스트는 법무부의 신속 판결 요청을 기각한 이유로 이념이나 정치 성향과 거리를 둬야 할 판사들을 향한 대중의 신뢰가 신속 판결로 흔들릴 수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항소법원도 출생 시민권 제한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이와 관련한 다툼은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하원공화당이 연방정부 지출 감축 등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이곳 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칼의 수혜 자격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일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메디케이드 예산 가운데 약 8,800억 달러 대규모 삭감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기조에 맞춰서 연방 정부 지출을 약 2조 달러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을 위해서 근로 의무 요건 추가 등 수혜 자격 강화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AP통신은 하원공화당 지도부는 푸드 스탬프처럼 메디케이드도 수혜를 위해서는 최소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쪽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자녀가 없는 50세 이하 경우 푸드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80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직업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와 비슷한 규정을 메디케이드에도 도입하자라는 구상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심각한 인구 고령화에 직면해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59% 증가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시안 고령 인구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문화, 언어적으로 적절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 주거 안정 문제 악화, 노동시장 변화, 가족 도움이나 돌봄 서비스 필요성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캘리포니아주가 당면할 주요 문제로 꼽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가 유례없는 인구학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교통사고 운전자를 노리는 토잉 트럭 사기가 남가주 전역에서 급증해 가주보험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운전자들을 노리는 토잉 트럭 사기가 남가주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어 가주보험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주보험국에 따르면 교통사고 직후 토잉 트럭이 나타나 사고 차량을 바디샵으로 견인합니다. 바디샵에서 차 수리 후 차량을 되찾으려는 차주들에게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되지 못하는 고액의 수리 비용을 바디샵이 요구하면서 차주가 곤경에 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대책반은 허위 보험 청구로 약 21만 7천 달러를 챙긴 혐의로 16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샌 버나디노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콜리전 바디샵으로 견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보험국은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토잉 트럭이 갑자기 도착하는 경우, 토잉 트럭 기사가 특정 정비소로 가자고 지정하는 경우, 기사가 누군가 연락할 것이라고 말하거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장은 이러한 사기는 운전자가 사고 직후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리고 있다며 운전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사고 후 절차에 집중해야 할 때 차량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를 통해 토잉 트럭 회사가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거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파견한 차량인지 검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캘리포니아주 보험국 전화 800-927-4357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19일 오전 LA 차이나타운에서 식당 두 군데가 불탔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식당 두 곳은 칼리지와 알파인 스트릿 근처 브로드웨이에 위치해 있었으며 화재는 이날 오전 2시 15분경에 신고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화재 발생 지역에서 가스통을 들고 있는 용의자를 목격했다고 보고해 방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LAPD가 도착했을 때 방화 용의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없습니다. 남가주 내 박물관들이 오는 3월 16일 박물관 무료 입장의 날을 개최합니다. 이날 LA를 비롯해 남가주 전역의 30개 이상 박물관들이 무료로 개방하는데 특별 전시와 주차료는 제외됩니다. 알렉사 니시모토 소켈 뮤지엄지 회장은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남가주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무료 입장하는 박물관은 라크마를 비롯해 라브레아 타핏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 세라믹 미술관, 오트리 박물관, 벤턴 미술관, 가주식물원, 스커볼 문화센터 등입니다. 일부 박물관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박물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2월 20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각 지역에 따라 안개와 구름으로 시작한 곳 있지만 점차 걸치면서 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아져서 한낮에는 포근한 봄 기온이 느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4, 5도가량 더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80도 내외를 기록하겠습니다. 이 같은 이상고온 현상은 이번 주말을 포함해서 다음 주 중반이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갑자기 크게 오르는 만큼 낮과 밤의 일교차도 그만큼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49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81도, 50도, 해안 지역은 68도, 5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맑은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7도, 낮 최고 기온은 3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 5천 건 증가했습니다. 예상치인 21만 4,500건을 한 5천 건 웃돈 것입니다. 지금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요. 그 이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 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찾기 위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싱턴 DC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는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자신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관세 전쟁을 시작한 데 대해 우리는 엄청난 관세 수입을 거둬들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 계기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잇따라 공개한 관세 부과 구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대대적인 관세 부과를 통해서 자신의 감세 공약 이행 시 줄어들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상대국으로부터 무역 또는 타 현안과 관련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지렛대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에 보다 진심임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새롭게 거론한 수입 목재와 임업 관련 수입품 관세에 적용할 관세율에 대해서 아마도 25%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글로벌 관세 전쟁 속에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이 LNG 수출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LNG 가격 상승에 부담스러워하던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산 LNG를 수입할 경우 무역 수지 조정으로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어 지금 수출 물량 확대를 반기고 있는 중입니다. 에너지 분야 시장조사업체 블룸버그 넷에 따르면 미국의 LNG 수출 물량은 사상 최대치로 작년 동기 대비 거의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 서부 해안의 주요 수출입 관문으로 알려져 있는 LA 항구와 롱비치항에 지난달 컨테이너 물동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의 수입업체들이 서둘러서 상품을 들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LA 항만의 진세로카 전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달 LA 항에 들어온 수입 컨테이너는 48만 3,831개이고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분으로서 작년 동월 대비 9.5%가 증가했고 반면 수출 컨테이너는 10.5%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관세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물동량 수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미국 제조업체나 농업 분야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미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려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LA항의 지난달 빈 컨테이너 물동량도 작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이 빈 컨테이너 이동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더 많은 화물이 들어올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으로 촉발된 세계 무역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 수요가 크게 늘면서 세계 금시장에도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자국보다 금 가격이 높은 미국으로의 금 유출이 급증해 금 인출을 위해 몇 주나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재무부 금고에 실제로 금이 없다는 괴소문이 확산해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뉴욕 월가 대형은행들이 금괴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데 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금 유입은 몇 년 사이 최대 규모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또 재무부 금 보관 창고를 철저히 조사해라라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대표적 인물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국세청 IRS를 폐지하고 모든 외부인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러튼리 장관은 이날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세를 징수할 대외 수입청 ERS 신설 계획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세를 이용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을 돌보고 세금 사기와 남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ERS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광범위한 감세를 추진하는 대신에 줄어든 세수를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메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부터 연방소득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이를 관세 인상을 통해 발생하는 정부 수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거론해왔습니다. 연방의회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대 중소기업 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 마무리했습니다. 켈리 레플러 중소기업 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성 기업인 출신인 레플러는 트럼프 집권 1기 보궐 임명으로 조지아주를 대표해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작년 대선 기간 수백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모금했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한 인물입니다. 중국에서 개발된 저비용 고효율 생성형 인공지능 AI 모델 딥시크를 도입한 기업이 200곳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금융계를 비롯해 중국 매체들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보도했습니다. 딥시크를 채택하거나 적용한 기업들의 업종은 지능형 하드웨어, 자동차, 미디어, 인터넷, 반도체, 교육, 여행, 바이오, 의료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 MS와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주요 해외 클라우드 기업이 이 딥시크를 도입한 이후에 화웨이와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같은 중국 클라우드 업체가 뒤따랐습니다. 화웨이와 아너, 오포 등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들도 앞다퉈 자사 제품에 이 딥시크를 지원했습니다. 중국의 국민 메시저인 위챗은 자체 검색 기능에 딥시크 R1 모델을 넣기 위해서 우선 특정 그룹 대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딥시크가 이미 의사의 일부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고도 중국 양성만보가 전했습니다. 남부 광동성 일부 병원이 딥시크를 AI 의사 또는 의사의 강력한 조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딥시크를 AI 신체 검진 보고서 해석 시스템과 일반 검진 보고서 생성 도구 등의 활용을 위한 실제 테스트에 들어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 계기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은 채 시 주석의 방미에 대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 중국을 방문할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초청을 받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시 주석의 방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입니다. 또 중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입 목재와 임업 관련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난색을 표한 우크라이나 히토류 지분 획득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시도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린란드와 관련해서는 안보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는 또 보잉의 에어포스원 납품 지연 문제와 관련해 보잉에 만족하지 못하겠다며 중고 항공기를 구입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에어포스원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애플이 주력 아이폰 모델보다 저렴한 새로운 모델을 19일자로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16E를 오는 28일 출시한다고 어제 발표한 것입니다. 보급형 모델은 2016년 처음 선보인 이후 2020년과 22년에 이어서 이번이 4세대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보급형 모델을 아이폰 SE라고 불렀지만 이번에는 명칭을 아이폰 16E로 바꿨고 애플은 아이폰 16 제품군의 강력한 새로운 멤버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가격은 $599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출시된 주력 모델 아이폰 16 시리즈 기본 모델 $799보다 $200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3년 전에 출시했던 보급형 모델 429달러보다는 170달러가 인상됐습니다. 아이폰 16e는 기존의 홈 버튼을 없애고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는 더 큰 화면을 적용하는 등 디자인이 개선됐습니다. 프로세서는 아이폰 16 시리즈에 장착된 애플이 자체 개발한 A18 칩이 탑재돼서 주력 모델과 같은 앱과 게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 뉴욕에서 전국 최초로 혼잡 통행료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뉴욕 안에 이제 차량들이 많이 줄었다. 혼잡함이 좀 줄었다라는 후속 보도까지 이어드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혼잡 통행료 정책 시행 당장 중단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교통부가 19일 홈페이지에서 정부는 뉴욕에서 시행 중인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 운영 승인을 종료했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서한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뉴욕주의 혼잡 통행료는 노동자 계층과 중소규모 영업의 면전에서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며 근로자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빼앗아가는 불공평한 제도인데다 화물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소비자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전가하는 구조를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잡 통행료 제도가 교통 혼잡 감소라기보다는 대중교통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결국 정책 시행 취지에 반한다는 게 연방정부의 판단입니다. 혼잡 통행료는 맨하탄 센트럴파크 남쪽 60가 도로 밑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혼잡 시간대에 9달러, 야간 시간대에는 2달러 25센트를 부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혼잡 통행료는 죽었고 맨하탄과 뉴욕이 구원을 받았다라면서 롱 리브 더 킹이라고 적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즉각 반발 성명을 내고 미국은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닌 법치국가로 법정에서 보자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MTA 역시 연방정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AP는 트럼프 타워와 여러 채의 트럼프 대통령 소유 부동산이 혼잡 통행료 부과 대상 구역 내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피트 헥세스 국방부 장관이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예산 삭감 계획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예산 삭감 지시에는 빠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헥세스 장관은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달 24일까지 이처럼 삭감된 예산안을 작성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헥세스 장관은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부에 대한 임무는 분명하다.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며 준비 시간은 끝났고 우리는 전사 정신을 되살리며 우리의 군을 재건하고 억지력 회복을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헥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안인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남부 국경 작전 예산을 비롯해서 17개 항목은 예외로 했습니다. 헥스 장관의 이번 지시는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도지 수장이 이끄는 연방정부 예산 삭감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은 8,500억 달러로 첫 해에 8%를 삭감하게 되면 680억 달러로 빠지게 됩니다. 이는 2013년에 재시행된 연방의회의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조처 이후에 최대의 삭감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해서 연방의회 내에서 초당적 반대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충격적인 제안은 국방부 내부의 저항과 또 의회에서 초당적인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 내의 광범위한 합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에도 트럼프발 구조조정이 이뤄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연방정부 인력 감축 조치 일환으로 수습직원 약 500명을 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수습직원들은 어제 해고 방침을 통보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NIST는 논평 즉시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NIST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반도체 제조를 위한 자금과 인공지능 사용 및 개발 표준 설정 등 주요 정책 시행을 지원하던 역할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프로그램과 AI 이니셔티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감원 조치로 반도체 투자를 감독했던 사무실의 인력 상당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NIST 산하기관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직원들도 해고 칼바람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예산 절감에 성공할 경우 아낀 돈을 미국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 행사 연설에서 예산 절감액의 20%를 미국 국민에게 돌려주고 20%로는 국가 부채를 갚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어제 말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민이 받을 액수는 가구당 $5,00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수장을 맡은 정부 효율부가 $2조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가능한 액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이 가운데 20%를 국민에게 분배한다면 $4천억 달러가 되고 납세자 가구별로 돌아가는 액수는 $5,000라는 설명입니다. 연방 공무원들이 정부 발행 신용카드를 남용하면서 무분별한 지출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효율성 부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년도 동안 정부 신용카드를 통해 약 $400억 달러에 달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약 460만 개 신용카드 계정을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고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9천만 건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연방정부 공무원 수 300만 명을 훨씬 초과하는 숫자입니다. 감시 기구들의 조사 결과 납세자의 돈으로 레고 장난감을 사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출장 비용 감사에서는 국방부 지출 정책을 위반한 사례가 12%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효율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주일 내에 신용카드 프로그램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정부 효율부 도지 수장이 누구인지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각기 다른 답변을 내놔서 더치의 이 법적, 행정적 초김 소주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인 어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기업 투자 관련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를 도지 책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틀 전 백악관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머스크는 백악관 직원이지 대통령의 선임 고문이며 그는 도지에 대한 권한이 없고 도지의 직원도 아니라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뉴멕시코 등 14개 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해서 이 같은 문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항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미국에서 이번에는 경비행기 사고입니다. 애리조나주 마라나타운 당국에 따르면 마라나 지역 공항에서 경비행기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경비행기 중 한 대에 타고 있던 2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다른 경비행기 탑승자 2명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들 2대 항공기가 공항 내 상공에서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연방항공청이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이 공항은 관제탑 없이 운영되는 공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놔두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독재자라는 단어까지 동원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 이유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공화당 내부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후부터 3년간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지해왔던 미국 국민들도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그저 그런 성공을 거둔 코미디언 등등으로 칭하며 맹비난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분석해보면 전쟁 책임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서방을 반복해 비난하면서도 침략자 푸틴 대통령의 책임은 거의 묻지 않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쏟아내는 비난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일관된 연장선상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논지가 러시아는 침략에 대해 보상받아야 하고 우크라이나는 주권에 집착한 데에 대해 비판받아야 한다. 이렇게 압축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같은 스트롱맨에 대한 친밀감이거나 거래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에 욕심을 부리는 데서 보이듯 제국주의적 속성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 주권에는 무관심하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또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을 포함한 지원 대가를 받아내려는 압박 성격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종전협상 초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젤렌스키 맹공격에 맞서서 유럽은 일제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책임 등에 대한 서방의 기초적인 컨센서스마저 무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정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밀착에 이 유럽 패싱의 우려에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민주적인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나 유럽의 참여 없는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면서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라고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5년 임기 대통령에 당선되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침공을 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고 지난해 5월 대선을 연기한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소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의 말이 200% 옳다라고 맞장구를 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남미 지역을 거점으로 두고 활동하는 8개 카르텔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중남미 카르텔 8곳을 관계 법령에 따라 FTO로 지정하기로 했다라는 루비오 장관 공지문을 온라인에 공지했습니다. FTO, 외국 테러 단체입니다. 관련 내용은 오늘 연방관보에 실릴 예정입니다. FTO에 지정된 카르텔은 8개 곳으로 모두 남미 국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갱단은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지를 주 활동지로 삼고 살인, 약탈, 마약, 밀매 등 각종 범죄를 일삼는 것으로 악명 높은 카르텔입니다. 2025년 2월 2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